본 영상은 실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참고하여 만든 창작 콘텐츠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마시고 출근길에 음악을 듣고 저녁엔 친구들과 밥을 먹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굶주림과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 얼음 위를 걸을 때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총성. 멈춰. 서지 않으면 쏜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돌아가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유를 향해 갈 것인가. 저는 뛰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가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면 배고픔이 시작됐다. 저는 1980년대 초반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은 대부분 흐릿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선명해요. 배고픔. 눈을 뜨면 배가 고팠고 잠들 때도 배가 고팠습니다. 아버지는 구경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매달 배급이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받는 건 쌀 한 줌, 옥수수 조금이 전부였죠. 그나마도 자주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옷이나 신발, 가끔은 설탕이나 약을 팔았습니다. 정희야,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 북한에서 개인 장사는 불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들 했습니다.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TV에선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셨다고 했고 온 나라가 슬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엔 슬퍼할 여유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거리에 아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제비라고 불렸죠.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 저도 그중 한 명이 될 뻔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말했어요. 누나, 나 배고파. 언제 밥 먹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동생은 울면서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우리가 충성해야 할 조국인가? 당시엔 배고픔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굶어 죽는 걸 말하면 죄였죠. 국가를 비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린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장마당의 아이들. 15살 때부터 저도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도왔어요.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부르고 가끔은 보이부 사람들이 오면 물건을 숨기는 일도 했죠. 장마당은 불법이었지만 모두가 의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국가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보이부 사람들이 단속을 나오면 우린 재빨리 물건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노동 단련대에 끌려갔습니다. 동무, 이거 어디서 났소? 집에 있던 겁니다. 거짓말 말고. 중국 물건 아니요? 그럴 때마다 뇌물을 줘야 했어요. 담배 한 보루, 술 한 병, 돈 몇 장. 그게 장마당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법이란 건 권력자들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걸. 장마당엔 온갖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인들도 있었고 당 간부 가족들도 있었고 심지어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속삭였죠. 중국 가면 쌀이 넘친대. 거기선 걔도 고기 먹는데. 국경 넘는 방법 아는 사람 있어? 처음엔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옆자리에서 장사하던 아줌마가 오늘은 안 보였어요. 다들 알았죠. 강을 건넜다는 걸. 어느 날 동생이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냥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한다고만 했죠. 하지만 그게 어디 있었나요? 동생은 일주일 후 죽었습니다. 13살이었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산에 묻었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셨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선 살 수 없다. 여기서 죽느니 탈출해서 죽는 게 낫다. 우린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의 붕괴. 동생이 죽은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월급도 안 나오고 배급도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술만 마셨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싸구려 술을. 이게 다 미제의 봉쇄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TV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굶긴 게 아니라 이 체제가 우리를 굶기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더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하지만 돈을 벌어봤자 쌀값도 계속 올랐고 약값은 더 올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단속에 걸렸어요. 기모키 동무, 무허가 장사로 노동 단련대 3개월 처분.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집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줌마가 다가왔어요. 정희야, 중국 갈 생각 없니? 중국이요? 거긴 일자리가 많아. 식당에서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나 아는 사람이 브로커 하는데 안전하게 보내준대. 저는 망설였습니다. 탈북은 조국 배신이었고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봤자 굶어 죽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국경 지역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여자들이었죠. 중국에 팔려가는 걸 알면서도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만 넘어가면 돼. 돈 좀 벌어서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하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한 번 강을 건너면 그건 영원한 이별이라는 걸.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3개월보다 일찍 풀려난 거예요. 뇌물을 써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눈빛도 죽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정희야. 네? 너 중국 갈 거면 어서 가거라.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그게 어머니가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시엔 탈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보기 위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었어요. 두만강의 새벽. 2000년 1월 겨울.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죠. 내일 새벽 4시 강변에 나와. 혼자. 짐은 최소한으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작은 보따리를 샀어요. 옷 몇 벌, 어머니 사진, 그리고 동생이 쓰던 낡은 공책. 그게 제 전재산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코를 골았고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잘 가거라.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새벽 4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였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손가락은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여자였고 모두 제 또래거나 더 어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들 떨고만 있었죠.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 경비병이 지나가면 엎드려. 내가 신호하면 뛰어. 알겠지? 우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만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았어요. 곳곳에 금이가 있었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걸어갔어요. 우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발끝이 얼어붙었지만 그게 두려움인지 추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반쯤 왔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엎드려. 우린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이었어요. 들키면 끝이다. 총 맞고 죽거나 수용소 가거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경비병이 돌아갔어요. 담배 피우러 간 거였죠. 지금 뛰어. 우린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그래도 뛰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멈춰. 서지 않으면 쏜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눈앞에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지막 도약. 저는 강둑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돌아보니 한 명이 얼음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총에 맞은 거였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가자. 여긴 위험해. 우린 그 사람을 두고 갔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걸음만 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자유가 아니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자유를 느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낡은 트럭에 태웠어요. 짐칸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연길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 공안 단속이 심하니까. 공안. 중국 경찰이었죠. 그들은 탈북자를 찾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죽은 듯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자 몇 명이 함께 왔죠. 얘들아, 이분들이 너희 일자리 주실 거야. 식당에서 일하면 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우린 인땡매매 당한 거였습니다. 남자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에 내가 데려갈게. 얼마야? 5천 위안. 3천에 해줘. 4천. 더는 안 깎아줘. 저는 그렇게 팔렸습니다. 4천 위안에. 당시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였어요. 그 남자는 저를 산골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노총각들이 많았어요. 중국 여자들이 시집 안 오는 곳이었죠. 그래서 북한 여자를 사는 거였습니다. 너 이제 내 아내야. 도망가면 공안한테 신고한다. 저는 그 집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갇혀 있었습니다. 낮엔 밭일을 했고 밤엔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신분증도 없고 중국어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공안 단속이 들어왔어요. 탈북자 색출 작전이다. 모두 신분증 검사. 저는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눈속을 헤매며 하루 종일 숨어 있었어요. 밤이 되자 한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어 죽겠다. 따라와. 그 아주머니는 저를 집에 데려가서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 한국 가야 해. 거긴 북한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데. 한국. 어떻게 가요?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브로커인데 믿을만해.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 저는 그날 결정했습니다. 한국까지 가겠다고. 중국의 하늘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하늘 아래 제 자리는 없었어요. 동남아의 밀림을 지나며 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갈 수 없었어요. 그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니까요. 그래서 우린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 한국. 브로커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조선족으로 위장했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모든 게 거짓이었죠. 기차 타고 남쪽으로 가. 쿤밍에서 내려서 국경까지 버스 타. 거기서 다른 사람이 기다릴 거야.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탈북자 7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모두 여자였고 모두 같은 처지였죠. 기차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밤에만 움직이고 낮엔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검문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가.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밀림을 걸어야 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해. 이틀 정도 걸릴 거야. 힘들겠지만 참아. 밀림은 지옥 같았습니다. 습하고 더웠고 벌레가 득실거렸어요. 밤엔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고 발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쓰러졌어요. 탈진한 거였죠. 일어나. 가야 해. 못 가겠어요.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브로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놔두고 간다. 빨리 일어나든지. 우린 그녀를 두고 갔어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린 태국 경찰에게 자수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루트였어요. 태국에선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줬거든요. 우린 태국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한 달 동안요. 좁은 방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곧 한국에 간다는 희망. 구치소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그중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면 처음엔 힘들어. 말도 다르고 사람들도 차갑고. 하지만 그래도 거긴 자유야. 진짜 자유. 자유가 뭔데요?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는 거. 네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뭘 먹고 살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네가 너로 살 수 있는 곳.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한 달 후 우린 비행기에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 속에서도 우린 서로를 붙잡고 살아남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의 태극기. 2002년 3월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밤이었지만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건물들, 자동차들, 거리의 조명들. 북한에선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저는 그제야 울었어요. 목을 놓아서. 드디어 도착했구나.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탈북자분들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우린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센터였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첫날 밤 제게 방이 주어졌어요. 혼자 쓰는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신기해서요. 이게 내 방이라고?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내일 아침에 쫓겨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식당에 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밥이 있었습니다. 반찬도 있었고 국도 있었어요. 그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누구도 저에게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 신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남한 말은 북한 말과 달랐거든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수령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을 때 저는 신기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3개월 후 저는 하나원을 나왔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고 집도 알선해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거든요. 온갖 종류의 쌀, 과일, 고기, 과자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점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신기해서요. 그날 저는 사과 하나를 샀어요. 빨갛고 큰 사과였습니다. 집에 와서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동생아, 네가 먹고 싶어 하던 사과야. 여긴 사과가 이렇게 많아. 네가 살았으면 너도 이걸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내가 다시 목소리를 낸 이유.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갑니다. 하지만 가끔 꿈을 꿔요. 두만강 얼음 위를 걷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동생이 누나 배고파라고 말하는 꿈. 그럴 때마다 저는 깨어나서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들.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살아남았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2010년부터 저는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강연도 하고 증언도 하고 때로는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하세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살아남은 거라고 믿어요. 북한엔 아직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배고픔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우린 여기 있어요. 우린 살아있어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아직도 북한에 계십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살아계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듣지만 확실하지 않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배고프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보내준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혼자 가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두고 와야 하죠. 저는 그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저는 인간으로 살 수 있거든요. 출신 성분도 가족 배경도 과거도 상관없이 그냥 김정희로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 주세요.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밀림을 헤쳤고 구치소에 갇혔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유의 가치는 목숨보다 무겁다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